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으로 지난번 이야기가 끝이 났고, 오늘은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 아테네인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며 위기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지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통찰을 배워보자. 먼저 전쟁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쟁 3년차 여름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아르키다모스를 지휘관으로 하여 아티케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플라타이아이로 진격했다. 플라타이아이 사절단은 아테나이에 가서 상의한다. 그들은 아테나이를 배반하지 않고 꼭 그래야 한다면 자신들의 국토가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밖에 다른 불상사를 당해도 참고 견디기로 결의했다. 아르키다모스는 군대를 출동시켜 플라타이아이 성벽을 공격한다.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적군에 맞서 항전한다. 결국 화공마저 실패하자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주력 부대를 철수시킨 다음 군대의 일부만 남겨두고 도시에 담장을 두르게 했다. 작업이 완결되자 그들은 담장을 지킬 수비대를 남겨두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여 각자 자기 도시로 흩어졌다. 그동안 아테나인들은 트라케 지방의 칼키디케인들과 보티아인들을 공격했다. 결국 아테나이인들은 포테이다이아로 퇴각했다가 나중에 휴전 조약을 맺고 전사자들을 되찾은 뒤 남은 군대를 이끌고 아테나이로 철수했다. 그 이후 펠로폰네소스 함대와 아테나이 함대는 코린토스만에서 해전을 벌인다. 아테나이는 이 해전에서 승리한다. 아테나이 동맹군이 마케도니아를 침입한다. 전쟁 4년차 아르키다모스의 지휘 아래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은 아티케 지방으로 침입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침입 직후 메킴나 시를 제외한 레스보스 섬 전체가 아테나이의 반기를 들었다. 당시 아테나이인들은 역병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 일어난 전쟁이 가열되고 있던 터라 레스보스마저 자신들의 적이 된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테나이는 함대를 미틸레네로 보냈다. 미틸레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사절단을 보냈다. 라케다이몬인들과 그들의 동맹국은 미틸레네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스보스와 동맹을 맺고 아티케에 침입하기 위해 코린토스 지역에 도착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테나이는 함선 30척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주위를 돌며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무력 시위를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 소식을 듣자 원정은 실패했다고 보고 기로에 올랐다. 그들이 철수하자 아테나이인들은 미틸레네를 완전히 봉쇄하고 주요 거점에 요새를 쌓았다. 같은 해 겨울 여전히 펠로폰네소스인들과 테바인들에게 포위되어 있던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식량난으로 고생이 심한 데다 아테나이에서 원군이 올 가망이 없고 달리 살 길이 없어 보이자 같이 포위당한 아테나이인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다. 세찬 폭풍의 도움으로 212명이 탈출에 성공한다. 이듬해 여름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알키다스 제독이 지휘하는 함선 42척을 미틸레네에 파견하고 그들 자신과 동맹군은 아티케에 침입했다. 그들은 전에 약탈당한 지역에서 새로 자라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파괴했으며 앞서 몇 차례 침입했을 때 손대지 않고 그냥 남겨둔 것들마저 파괴했다. 이번 침입은 아테나이인들에게 두 번째 침입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적군은 지금쯤 바다를 건넜을 자신들의 함대가 큰일을 해냈다는 소식이 레스보스에서 들리기를 줄곧 기다리느라 아티케에 계속 주둔하며 그 영토의 대부분을 약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한 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침내 철수하여 여러 도시로 흩어졌다. 그 사이 미틸레네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펠로폰네소스의 함대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식량이 떨어진 까닭에 아테나이인들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테나이인들은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 토의하다가 격분하여 아테나이에 와 있는 미틸레네인들뿐 아니라 미틸레네의 성인 남자를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삼기로 결의했다. 미틸레네인들이 속국도 아닌데 반란을 일으킨 것이 괘씸했고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감히 이오니아 지방으로 건너간 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난동을 부채질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이 상당 기간 미리 모의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아테나이인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잘못을 저지른 자들뿐 아니라 한 국가의 주민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야만적이고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회가 개최되어 논의를 하게 되었다. 먼저 전날 미틸레네인들을 죽이자는 안을 통과시킨 사람으로 아테나이 시민 가운데 성격이 가장 난폭했으며 그 무렵 민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클레온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동맹국에 설득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동정심에서 양보하게 되면
이러한 약점이 여러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동맹국은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배는 그들의 호의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힘의 우위에 근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결의사항에 자신감이 없고 국가는 대개 좋은 법을 가졌지만 구속력이 없을 때보다는 나쁜 법을 가졌지만 반드시 지킬 때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무식이 무절제한 영리함보다 더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 더 영리한 자들보다 국가를 더 잘 다스립니다. 영리한 자들은 법률보다 더 현명해 보이기를 원하고 또 누가 공석에서 발언하면 자신들의 재주를 보여줄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언제나 그를 이기려 들며 그 결과 나라의 재앙을 안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에 자신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률보다 더 현명하지 못하며 남의 말을 비판하는 능력에서 훌륭한 연설가만 못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경쟁자라기보다 공정한 심판관이기에 그들은 대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며 단순히 재주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민중 여러분에게 신념에 반하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정치인들에 비추어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속되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배우지 못했고 지금까지 누리던 행복에 도취되어 망설이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과신하고 또 그들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력 이상의 희망을 품고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보다는 힘을 더 중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 것은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부강해지면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대개 정상적인 성공이 예상 외의 성공보다 더 안전한 법입니다. 말하자면 번영을 지키기보다 재앙을 막는 편이 더 쉬운 편입니다. 이 이야기도 잘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인 듯하다. 도시를 기업이나 개인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두고두고 되새길 만한 이야기로 생각된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해악을 끼친 게 아니라 알고서도 음모를 꾸몄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미 결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여러분이 제국의 이해에 가장 반하는 세 가지 우를 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란 온정을 베푸는 것, 감언이설에 현혹되는 것, 공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적절하지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결코 온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감언이설로 우리를 현혹하는 연설가들은 덜 중요한 다른 사안에서는 경영 기회를 얻겠지만 연설가들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가는 데 반해 도시는 잠시 즐기고서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를 놓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평에 관해 말하자면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우리의 적이 될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클레오는 미틸레네인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 주장한다. 그러자 미네에서 미틸레네인들을 도륙하자는 아내 극구 반대한 에우크라테스의 아들 디오도토스가 이번에도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틸레네인들에 관한 우리의 결정을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중대사를 거듭 심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졸속과 분노는 현명한 결정과 가장 상반되는 두 가지 장애물입니다. 분노에는 어리석음이 수반되기 쉽고 졸속에는 무지와 경솔한 판단이 수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토론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것이고 만약 불명예스러운 정책을 권하고 싶지만 좋은 말로 나쁜 일을 옹호할 수 없어 모함으로 반대론자들과 청중을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누가 연설을 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달변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탄핵하는 자들입니다. 설득하는 데 실패한 연설가가 무지하다는 비난만 듣는다면 현명하지는 못하지만 부정직하지 않다는 평을 듣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연설가가 부정직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 설득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부정직하다는 의심 때문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를 위해 조언하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조언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훌륭한 시민은 반대론자들을 겁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토론을 통해 자신이 더 훌륭한 연설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국가 또한
가장 훌륭한 조언자들의 명예를 특별히 높여주지도 않고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명예를 박탈하지도 않을 것이며 누군가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선 것은 미틸레네인들을 두둔하려는 것도 탄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불의한 짓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유익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여기서 현재보다 미래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이번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미한 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며 그것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새로운 처벌을 끊임없이 추가하며 온갖 처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래도 범죄가 계속되자 세월이 흐르며 사형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형보다 더 무서운 억지력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적절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대담해지도록 강요하고 부는 교만과 자만심을 통해 사람을 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그 밖에 다른 삶의 조건도 각자가 어떤 정념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념을 통해 인간이 모험을 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일단 무슨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법의 힘이나 다른 억지력으로 그것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중히 신문하는 재판관처럼 행동함으로써 범죄자들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해롭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처벌함으로써 공물을 바치는 여러 도시를 앞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 금전적으로 충분히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훌륭한 행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 제안이 더 나은 것을 인정하시고 온전과 공평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는 것이 우리의 장래에 유리하고 지금 우리의 적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의 적에 대해 현명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힘과 어리석음으로 적을 공격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디오도토스는 그렇게 말했다. 이 두 가지 가장 상충된 안이 제시된 뒤 아테나인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이다가 거수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수는 거의 같았지만 디오도토스의 안이 가결되었다. 두 사람의 토론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다. 천천히 두 사람의 의견을 보며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사법체제와 정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의견들이다. 같은 해 여름 아테나인들은 레스보스를 함락한 뒤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 휘하의 원정대를 파견하여 메가라 앞바다에 있는 미노아 섬을 공격하게 했다. 그해 여름 같은 시기 플라타의 아이인들은 이제 식량이 떨어져 더는 포위 공격을 견뎌낼 수 없게 되자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항복했다. 케르키라에서 아테나의 동맹의 편인 민중파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편인 반대파로 나뉘어 내전이 벌어졌다. 이번 내란은 잔혹한 양상을 띠었고 처음 발생한 내란인 만큼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나중에는 헬라스 세계 전체가 동란에 휘말려 들었다. 나라마다 서로 경쟁관계인 정파가 있어서 민중파 지도자들은 아테나이인들을, 소수파는 라케다이몬인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평화시 같으면 불러들일 핑계도 생각도 없었겠지만 각 정파가 반대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전시에는 변혁을 꾀하는 자들이 외부에서 원군을 불러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런 내란은 헬라스의 도시들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이런 고통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잔혹함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언제나 되풀이 될 것이다. 번영을 누리는 평화 시에는 도시든 개인이든 원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당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없으므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상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는 전쟁은 난폭한 교사이며 사람의 마음을 대체로 그들이 처한 환경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그리하여 도시들에 잇따라 내란이 발생했다. 나중에 내란이 발생한 도시들은 먼저 내란이 발생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듣고는 권력을 장악하는 치밀한 방법과 전대미문의 잔혹한 보복 행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리 극단으로 흘렀다. 사람들은 행위를 평가하는데 통상적으로 쓰던 말의 뜻을 임의로 바꾸었다. 그래서 만용은 충성심으로 간주되고 신중함은 비겁한 자의 핑계가 되었다. 절제는 남자답지 못함의 다른 말이 되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 하나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뜻하게 되었다. 충동적인 열의는 남자다움의 징표가 되고 등 뒤에서 적에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다. 내전으로 인한 참혹함을 잘 표현한 문구이다. 우리나라도 내전을 겪었기에 그리고 사상투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기에 투키디데스의 평가가 더욱 와 닿는 것 같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과 야심에서 비롯된 권력욕이었으며 일단 투쟁이 시작되면 이것이 광신행위를 부추겼다. 이처럼 내란 때문에 헬라스 세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고상한 성품의 특징인 순박함은 조롱거리가 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은 이념적으로 척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두 진영이 서로 불신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말은 믿을 것이 못 되었고 맹세는 이런 사태를 끝낼 억지력이 없었다. 전쟁 6년차에 데모스테네스 휘하의 아테나이군이 아이톨리아 지방에서 패한다. 데모스테네스 휘하의 아테나이군이 암프리키아에서 승리한다. 전쟁 7년차 아테나이인들이 필로스에서 승리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이 평화조약과 동맹조약을 맺자고 제의하지만 거절당한다. 케르키라의 과두정파가 학살되고 내전이 끝난다. 전쟁 8년차 아테나이인들이 라케다이몬에 몇 차례 성공을 거둔다. 시켈리아의 헬라스인 이주민들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메가라의 내전이 아테나이인들의 실패로 끝나고 항구적인 과두정부가 들어선다. 브라시다스 휘하의 라케다이몬군이 트라케 지방으로 원정길에 오른다. 그곳에 있는 몇몇 동맹국이 아테나이의 반기를 튼다. 아테나이군이 델리온에서 보이오티 아군에게 패한다. 브라시다스가 암피폴리스를 함락한다. 전쟁 9년차 아테나이와 라케다이몬이 1년간의 한시적 휴전협정을 체결한다. 트라케 지방의 헬라스인들이 계속 아테나이 동맹을 이탈한다. 전쟁 10년차 아테나이인들이 암피폴리스를 탈환하려다 실패했다. 이 전투에서 라케다이몬의 브라시다스와 아테나이의 클레온이 사망했다. 전쟁이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길어지자 양쪽 다 평화의 마음이 생겼다. 또한 평화조약을 가장 반대하던 두 사람이 사망한 후라 양쪽은 평화조약을 맺기로 하였다. 이때 두 도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인물은 각각 라케다이몬인들의 왕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아낙스와 당시 아테나이의 장군 가운데 가장 잘 나가던 니키아스였는데 이들은 전쟁을 끝내는 일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니키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아직 패배를 당하지 않아 존경받는 동안 자신의 행운을 보전하고 자신의 노고와 시민들의 노고를 당장 끝내고 한 번도 국가의 실패를 안긴 적이 없는 인물로 후세에 알려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50년 동안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전쟁 11년차의 불만을 품은 일부 라케다이몬의 동맹국들이 음모를 꾸민다. 전쟁 12년차 아테나이와 아르고스와 일부 펠로폰네소스 국가들이 동맹을 체결한다. 전쟁 13년차 아테나이의 지원을 받는 아르고스와 에피다우로스가 전쟁을 벌인다. 전쟁 14년차 아테나이군과 아르고스군과 그들의 동맹군들이 만티네이아에서 라케다이몬군에게 패한다. 그 결과로 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의 50년간 평화조약과 동맹조약을 맺는다. 전쟁 15년차 아르고스가 다시 라케다이몬 쪽에서 아테나이 쪽으로 기운다. 전쟁 16년차 아테나이인들은 멜로스 섬으로 병력을 파견했다. 멜로스인들은 라케다이몬의 이주민이다. 그들은 다른 섬 주민처럼 아테나이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아테나이인들이 그들의 영토를 약탈함으로써 압력을 가하자 아테나이의 공공연한 적이 되었다. 같은 해 겨울 아테나이인들은 대규모의 병력을 시켈리아로 파견하여 가능하다면 그곳을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테나이인들은 그 섬의 크기와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을 포함한 인구를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테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거의 맞먹는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테나이인들의 속셈은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그곳의 동족들과 새로 구한 그곳의 동맹국들의 원군을 파견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웠다. 아테나이인들은 민회를 열고 60척의 함선을 시켈리아로 보내기로 결의하고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 크세노파네스의 아들 라마코스를 정권장군으로 임명하여 셀리누스에 맞서 에게스타를 돕고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되면 레온티노이가 재건되도록 돕고 그 밖에 시켈리아에서 아테나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했다. 니키아스는 자신의 의향에 반해 지휘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그의 생각은 아테나이가 실수를 하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소한 핑계를 대며 시켈리아 전체를 정복한다는 엄청난 과업을 떠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테나이인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앞으로 나서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는 함대를 파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사를 심사숙고해보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말만 믿고는 우리와 무관한 전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전쟁은 명예를 얻는 길입니다. 나는 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일신의 안전 따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 신념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상책이라고 여기는 바를 말하고자 합니다. 내 언변이 여러분의 성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이익을 위험에 내맡기지 말라고 조언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그런 모험을 할 때가 아니며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지적할까 합니다. 시켈리아처럼 인구가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은 설령 정복된다 해도 지배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정복한다 해도 지배할 수 없고 실패하면 공격하기 전보다 우리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시켈리아의 헬라스인들을 겁주려면 그곳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무력 시위를 한 다음 바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큰 역병과 전쟁에서 잠시 숨을 돌려 인명 손실과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원은 이곳에서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마땅하며 그때 그럴싸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망명자 무리를 위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외에는 아무것도 기여하는 것이 없는 그들은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며 성공해도 살해하지 않고 실패하면 자신들의 후원자들에게도 재앙을 안겨주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장군으로 선출된 것을 좋아하며 무엇보다도 장군이 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까닭에 이기적인 이유에서 원정을 가야 한다고 사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이 먹이는 경주마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탄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까닭에 장군 측에서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혼자 멋부리느라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과 이번 일은 젊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거나 서둘러 행동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는 점을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가 나라를 위하거나 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명성을 얻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테나의 시민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영웅 페리클레스의 오촌 조카였으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연설가 중 한 명이었다.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대중을 자신의 논리대로 설득할 수 있었던 알키비아데스는 그 뛰어난 연설 솜씨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분수령이 된 시칠리아 원정을 주장했다. 시칠리아 원정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시칠리아는 비옥한 곡창지대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지중해의 국간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미 기원전 8세기부터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 식민지를 개척했고 이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에게스타의 사절단이 아테나이인들을 부추겼으며 아테나이도 사절단을 시켈리아로 파견하였다. 사절단의 보고를 받고 아테나이인들은 원정을 결정했다. 여기에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원정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는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였다. 그는 늘 자신과 정견을 달리하며 방금 행한 연설에서 자신을 인신공격한 니키아스에게 반대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장군이 되기를 열망했다. 그럴 경우 그는 시켈리아와 카르케돈을 정복하게 될 테고 또 그런 성공에 힘입어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주마들을 먹이는 일과 다른 사치에 대한 열정이 그의 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그의 이러한 사치는 훗날 아테나이시가 몰락한 주요 요인이었다. 대중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이 지나치고 무슨 일에 개입하든 그가 번번이 엄청난 야망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가 참주가 되려는 줄 알고 그를 척대시했다. 그래서 그가 공인으로서는 탁월한 전략가였음에도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그의 생활 방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다른 사람들로 대치함으로써 오래지 않아 도시가 몰락하게 한 것이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몰락의 원인으로 알키비아데스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페리클레스의 죽음으로 아테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면 그 몰락을 가속화시킨 인물은 알키비아데스였다. 투키디데스는 번성했던 아테네가 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했다. 나라와 국가 그리고 회사와 조직이 흥하고 망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쇠락의 원인을 제공한 동기나 핵심 인물들을 파헤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에게 역사의 원칙과 순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나라나 조직이 흥하고 망하는 이유는 모두가 사람 때문이라는 메시지였다고 보여진다. 전편의 주인공인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흥하게 된다. 이번 편의 주인공인 알키비아데스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투키디데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위기의 순간 필요한 덕목에서 재능과 애국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알키비아데스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알키비아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 무장을 위해서라도 전쟁은 불가피하며 시칠리아 정복은 비옥한 곡창지대를 확보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펠로폰네소스의 맹주인 스파르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 외교적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알키비아데스의 말을 살펴보자. 아테나인 여러분, 나는 누구 못지않게 장군이 될 권리가 있으며 나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아테나이에서 코로스의 비용을 대는 등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서 우쭐댄다고 당연히 동료 시민들의 시기를 샀지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뿐 아니라 도시에까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은 아주 쓸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평화 상태에 집착하지 않고 시켈리아로 항해하는 것을 보면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콧대가 꺾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마도 시켈리아에서 얻은 것에 힘입어 헬라스의 패권을 쥐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라쿠사이를 약화시킬 텐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질이 떨어지고 그 기술도 낡아버리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경험이 자꾸 축적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는 데 익숙해질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해 본성적으로 활동적인 도시가 그 본성을 바꿔 나태해지면 금세 망하지만 설령 본성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되도록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나라의 안전이 가장 확실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알키비아데스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었다.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서 전쟁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지만 경험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현재의 불확실한 평화 상태를 포기하고 시칠리아를 선제 공격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의 논리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만약 시칠리아 공격을 감행하면 스파르타의 군대가 주력 부대가 없는 아테네를 공격할 것이라는 니키아스의 반론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노련한 정치가이자 백전노장인 니키아스의 경고에도 아테네 시민들은 시칠리아 원정 전쟁을 승인하고 30대의 젊은 알키비아데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출정 전날 밤 아테네에서는 신성모독 사건이 발생했다. 아테네 야외 곳곳에 전시되어 있던 헤르메스 신상의 남근이 모두 절단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테네 시내에서는 술에 취한 알키비아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지만 대규모 전쟁을 앞둔 아테네 시민들은 일단 알키비아데스가 이끄는 시칠리아 원정대의 출항을 허락해준다. 그러나 아테네 함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규모 함선을 이끌고 시칠리아로 진군하던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조국을 배신하기에 이른다. 헤르메스 신상 훼손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그는 시칠리아로 가던 도중 부대를 이탈해 스파르타의 편에 섰다. 적국 스파르타의 참모가 된 그는 첫 번째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 아테네 법정은 신성모독 혐의에 반역 혐의를 더해 알키비아데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아테네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알키비아데스는 적국 스파르타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아테네 군대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그의 조언은 스파르타의 군사작전에 반영되었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됐다. 또한 해군력이 강한 아테네가 대규모 원정대를 시칠리아로 보냈으니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본토를 공략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가 라케다이몬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청컨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때 애국자로 명성이 자자하던 내가 철천지 원수들과 힘을 모아 내 조국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 내가 추방자의 복수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테나이는 지금 내게 부당한 짓을 하는 아테나이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던 아테나이입니다.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내 조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조국이 아닌 조국을 다시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는 조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났는데도 조국을 공격하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라케다이몬인 여러분, 청컨대 여러분은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에 주저없이 나를 이용하십시오. 그는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이렇게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을 위해 조국 아테나이를 공격했다. 스파르타에서도 타고난 식견과 재능을 인정받았던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그 능력 때문에 다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는 스파르타의 왕비 티마에아와의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는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금발의 잘생긴 외모로도 유명했다 한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정도의 스캔들은 쉽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들의 불륜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비는 아이에게 너의 아빠는 알키비아데스란다 라고 말했단다. 분노한 스파르타의 왕 아기스 2세가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그는 스파르타를 탈출해 페르시아로 망명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그리스의 적국인 페르시아의 몸을 의탁하고 페르시아의 태수 티사페르네스의 군사 참모가 된다. 이로써 그는 두 번째 배신을 한다. 투키디데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한다. 알키비아데스는 깜짝 놀라 일단 티사페르네스에게 피신한 다음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매사에 조언자 노릇을 했으며 티사페르네스가 선원의 일당을 1아티케 드라크마에서 반 드라크마로 줄여 그나마 불규칙하게 지급하게 했다. 알키비아데스는 또 티사페르네스에게 조언하기를 전쟁을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가 준비 중인 포이니케 함대를 투입하거나 더 많은 헬라스 선원의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육지와 바다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할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 했다. 그보다는 두 세력이 각각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게 하는 편이 낫다며 그렇게 되면 대왕은 그중 한 세력이 말썽을 부릴 경우 언제든지 그에 맞서 다른 세력을 불러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비는 분담하되 대왕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헬라스인들이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테네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페르시아가 지원하던 원조금은 주로 스파르타 함선에서 노를 젓는 병사들의 급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의 태수에게 스파르타 해군에게 지불하던 급료를 한꺼번에 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급료를 일시에 지급하면 스파르타 군인들은 돈을 받고 탈영하거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테네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것은 페르시아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에 대한 군자금 지원을 늦춤으로써 군사들이 계속 군대에 남아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스파르타의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이었다. 페르시아가 택할 정책이 바로 힘의 균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대 국제 정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힘의 균형 정책은 알키비아데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페르시아에게는 훨씬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다. 둘이 서로 싸우다가 지쳐 모두 망하게 되거나 설령 한쪽이 패권을 잡더라도 전력을 최대한 약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시칠리아 원정이라 불리는 제3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참패로 끝이 났다.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에서 크게 패한 뒤 군의 재정비를 꾀했으나 계속되는 스파르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스파르타의 리산데르는 아테네인들의 식량을 조달하던 헬레스폰투스를 점령해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결국 기원전 405년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에서 크게 패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 국가들이 하나씩 아테네로부터 떨어져 나가자 마침내 스파르타의 항복을 선언했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종결되고 아테네는 패전국이 됐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가 패배한 이유와 아테네의 몰락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테네의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페리클레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등장한 지도자들의 한심한 행태 때문이었다고 기록했다. 페리클레스의 후계자들은 수준이 그만했으며 서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국가 정책조차 민중의 기분에 맡겼다. 그들은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음모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어서 원정대가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가 처음으로 파쟁에 말려들게 했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는 국가나 조직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알키비아데스의 경우를 보면서 페리클레스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지도자의 자질로 식견과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 또한 애국심과 사리사욕이 없는 것을 들었다. 애국심이 없다면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페리클레스의 통찰이 더욱 빛난다.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재능과 애국심 중에서 어떤 덕목이 더 필요한지도 생각해보자. 또한 우리 시대의 페리클레스와 알키비아데스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참고로 이 책은 투키디데스의 뛰어난 통찰로 가득한 연설문들이 많이 실려있다. 책의 분량이 많아 읽기 힘들다면 연설문만 따로 모아둔 책이 있으니 그것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의 덕목을 생각해보며 마치려 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